그래서 이제 이 공간적인 개념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유라시아의 독립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남북 분단이 돼가지고 북한에 국가가 따로 있고 남쪽에 남한에 또 국가가 있는 두 개의 국가가 한 민족이 두 개의 국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민족 같은 경우는 한 나라도 없는 경우가 많죠. 쿠르트족이라든가 뭐 저쪽 위구르족이라든가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 한 민족은 아주 대단한 민족이라서 국가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있는 나라가 지금 몇 개 안 되죠. 저쪽 뭐 다 통일되고 독일 같은 경우 통일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보면 이제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 어떻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이제 섬 아닌 섬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죠. 48년 이후에 섬 아닌 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의식 자체가 사실 상당히 분단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갖고 있죠. 냉전 체제가 붕괴된 게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 체제가 없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분단 체제 하에서의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편향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로 우리가 보는 시각에는 바다 쪽, 미국이나 일본 쪽에 상당히 이렇게 좀 편향돼 있잖아요. 시각 자체가, 역사의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륙 쪽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지도를 보실 때 남쪽에서 위쪽을 보는 것보다도 위에서 한번 내려보는 시각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시각하고 김정은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를 같이 봐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요. 특히 독립운동의 경우는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분단된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걸 예상해서 독립운동한 게 아니잖아요. 통일적인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어떤 그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걸 목표로 해서 독립운동 했잖아요. 어느 분이나 다 그거는 통일적인 마찬가지. 물론 이념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게 서로 대립하고 분열된 건 있어도 지금처럼 한 민족이 적대시하면서 다른 외국인보다도 더 심하게 적대적인 관계로 있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념과 관계없이 좌우의 이념, 독립운동 노선에 관계없이 자주적이면서 통일적인 어떤 그 국가를 상정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후손들이 잘못 나가지고 결국은 물론 이 국제적인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분단 국가가 된 거고 서로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냉전적인 사고방식이나 분단적인 사고방식의 그런 역사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방금 영상에 나왔던 뉴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잔재 중에서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잔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요 분이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대륙 쪽에 좀 러시아 쪽이니까 러시아와 이제 중국 이제 제 전공이 이제 러시아하고 만주 지역이거든요. 만주 지역에서도 북간도 지역인데 그 러시아 원동과 그 북간도 지역에서 이제 또 민족 운동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그 이쪽 만주 지역하고 러시아 이쪽 원동 지역이라고 하는 보통 극동이라고 표현하면 이 지역은 거치 독립운동 차원에서는 1929년까지는 같은 운동권이에요. 지금은 나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구라든가 보는 입장에서 국가를 이렇게 나눠서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고 있지만은 사실 독립운동 당시에는 적어도 1929년에 이쪽 러시아 쪽에 동중철도 사건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중동철도 사건 또는 동중철도 사건이 1929년에 있어 그 당시에 이제 소련 쪽에서 국경을 봉쇄하면서 만주하고 러시아 원동 지역이 이제 단절된단 말이에요. 국경 통제가 무지하게 심하게 돼요. 그 이전까지는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또 한인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물론 자유롭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경적인 개념이 약한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특히 지금 20세기 전반기라고 지금 얘기할 이 주제의 경우에는 그 국경 개념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1929년 이전의 경우는 물론 30년대 얘기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그것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보통 여기 하는 것이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얘기 되면은 여기 이제 연해주라고 해요. 뿌리모르스키라고 해요. 러시아 말로 연해주. 그 이제 중국에서는 동해수빈이라고 해요. 동해수빈. 동해라는 걸 우리 쓰잖아요. 동해수빈. 동쪽의 바다에 인접해 있는 땅이라는 거죠. 연해주라고 하는 우리 얘기하면 연해주, 뿌리모르스키. 러시아말은 그것도 뿌리모르스키라는 게 뿌리라는 거는 연해 있다는 거예요. 모르라는 건 바다거든요. 똑같아요. 연해주. 그리고 연해주도 바다에 연해 있는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해수빈이나 연해주나
이런 것들 다 프리모르스키라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에 대한 개념이라는 건 같은 거예요. 일반 사람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동해하면 동쪽에 있는 바다, 서해하면 서쪽에 있는 바다 이런 식으로다가 남산하면 남쪽에 있는 산이 있는 것처럼 이게 연해주라는 개념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각자의 언어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연해주가 이제 프리모르스 우리 오늘 얘기 많이 나올 지역이 독립운동의 이제 지역이라는 게 이 지역, 프리모르스키라는 연해주라는 지역이죠. 중국에서는 동해 수빈이라고 하는 지역. 이게 사할린이죠. 산이 여기 이제 50도에 이제 남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나눠진 경우가 있고, 이쪽은 이제 일본 열도가 시작되고, 여기 이제 한반도, 여기 이제 만추리아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러시아 말로 돼 있기 때문에 만추리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무르스키 오블라스트인 아무르주예요. 아무르주. 이게 아무르강이 여기 산이 옆쪽에서 시작이, 여기 이제 하구잖아요. 여기 저기 이제 따따르스키 해협이라 그래서 이건 따따르 해협인데, 그 옛날에 이제 처음에 이제 지리상에 발견 러시아 사람들 할 때는 이게 한 10월 달부터 그 다음은 5월 달까지는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월 말까지는 한 5, 6개월 동안에 얼어붙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린섬이 붙어 있는 대륙의 일부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바다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쪽에 알라스카라든가 이쪽도 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해보니까 바다가 얼어붙으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걸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사할린, 여기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이제 러일 전쟁 때는 이제 여기 할양을 받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소련이 이제 이기면서 남쪽에 이제 소련 영토에 편입했던 이런 거죠. 이 사할린의 경우도 우리 하는 사람들이 역사가 좀 있죠. 지금 이제 고려인들이 이제 그 사할린 한인이라고 붙는 사람들이 이제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 일제시대 이주했던 사람이 이제 소련에 편입이 되면서 45년도에 소련 국민이 된 거죠. 시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이제 사할린 한인이라고 하는 그 고려인의 이제 소수 그룹이지만 여기에 있는 거고, 이 사할린도 역시 우리 역사와 관계되는 거고, 여기 이제 여기 아무르주, 흑룡주라고 그래요. 여기 중국에도 이게 여기 흑룡강성이 있잖아요. 이 강이 이게 흑룡강, 중국에서 보면 이게 아무르강이 흑룡강이죠. 그래서 이게 흘러가지고 여기 그 바이카로에서 쭉 여기서 상류에서 해가지고 쭉 흘러서 여기 아하바롭스크 지나, 여기 치타 하바롭스크 지나가지고 쭉 동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한 거 있죠. 유명한 니항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그 건너편이 이제 사할린이죠. 이게 아무르강이면서 중국에서 흑룡강이라고 그러죠. 블랙 드래곤 리버죠. 블랙 드래곤. 이게 강이 위에서 보면 이게 하늘에서 봤는지 우주인들이 봤는지 모르지만 흐르는 거 보면은 시커먼 그 용투리만처럼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흑룡강이죠. 붉은 검은 드래곤, 검은 용이죠. 흑룡, 블랙 드래곤 리버죠. 흑룡강이죠. 러시아에서는 아무르강이에요. 아무르강도 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 사이에서 이 아무르강을 이제 얘기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웃는 우스갯소리인데, 갔더니 강이 있어가지고 물이다. 그래서 아무르강이 됐다. 이렇게 고려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아무르강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경선이 된 거죠. 만추, 연해주, 아무르주. 이게 이제 오늘에 얘기하려고 하는 주요한 적이죠. 그리고 이제 야쿠치아, 그다음에 오우츠케잖아요. 여기 이제 좀 이 오우츠케가 여기에 이제 쿠릴 열도에서 이제 지금 오우츠케에서 이쪽에 지금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에 여기 북방 열도, 북방 영토 문제가 있죠. 러시아하고 이제 일본 간에 여기 4개 섬에 문제가 있죠. 이것도 이제 영토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독도는 분쟁 상태는 아니지만 어떻든 여기는 지금 러시아와 일본 간에 이제 쿠릴 요 마지막 4개 섬이 이제 북방 열도, 일본에서는 이제 노던 테리토리스라 가지고 이제 4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죠. 오우츠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도 많이 갔어요. 노동하러 갔어요. 가서 그 연어잡이 또는 정어리잡이 이런 게 해서 엄청나게 가서 고생들 많이 했죠. 이게 여기 이제 오우츠크, 캄차크반도 여기 마찬가지로 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물론 숫자는 적지만 야쿠치아라든가 또 바이카로의 여기 이제 이르쿠츠크 지역, 여기 치타 이런 지역이 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쪽에 이제 유럽 러시아까지 된 거예요. 활동 무대라는 게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경우는 진짜 국제적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세계를 거의 무대로 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나중에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이쪽만, 이 만주 지역만, 이쪽만 얘기하더라도 엄청난 그 지역에서 왕래를 하면서 독립운동해서 우리 자주독립 국가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너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쪽 대륙적인 시각에서 한번 이 한반도 문제를 좀 보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미래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너무 해양 쪽에
물론 이제 한반도가 이게 지금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의 어떤 싸움에서 분단된 거긴 하지만 어떻든 시각을 좀 더 그 균형 있게 편파적으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대륙적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를 여러분들 보여드렸어요. 요 지도도 뭐 이건 시베리아 횡단철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게 여기 좀 약간 분명치는 않아서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죠. 여기 좀 약간 크게 나와 있죠. 여기 뭐 사할린, 여기 홋카이도 일본 열도가 나오고 이제 한반도 전체가 나오고 여기 연해주, 이제 아무르주, 그다음에 이제 치타주, 여기 이제 이르쿠츠크, 이제 보통 시베리아라고 되면 이제 이쪽까지 다 포함해서 시베리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바이칼호의 서쪽 그쪽이 시베리아예요. 바이칼호의 동쪽은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원동 지역 또는 러시아 극동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릅니다 개념적으로. 근데 보통 우리가 통상 연해주까지도 또는 블라디보스톡까지도 시베리아라고 그러죠. 시베리아의 블라디보스톡. 근데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서부 시베리아, 중부 시베리아, 동부 시베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 원동, 러시아 극동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무대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활동 무대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인들이 이주해서 주로 이 한반도 가까운 요 연해주 지역, 이 두만강과 가까운 지역의 남부 우수리 남부 지역에 많이 집중해서 살고 있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뭐 위로 퍼져나가듯이 그래서 이 지역까지 다 야쿠치아 같은 데 그 추운 데 가서도 다 활동하고 살고 금광이라든가 탄광이라든가 이쪽 어장에 아무랑의 어장 가서 그 막노동하고 뭐 해서 우리 저 선조들이 한 것이고 그 동포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독립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 이제 뭐 도시 지역 같은 데서만 독립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에 이 원동 지역에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요 연해주 지역에 한 600~700개 정도의 한인 마을이 있었어요. 600~700. 그러니까 이 함경도 농민들이 1860년대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책에서 오늘 강의에서는 그 얘기를 이주사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제 글을 보시면은 1863년에 첫 지신어라는 데를 이주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 개척을 두만강 건너편에부터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위로 점점점 올라가가지고 한 것이 연해주 지역만 하더라도 한 적어도 1000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600~700개 정도 마을이. 근데 1937년에 강제 이주가 되면서 그 마을들이 다 없어졌죠.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사를 해보면은 그 뭐 10개 촌이 있는 경우도 있고 5개 촌이 있는 경우도 좀 몇십 개 촌이 있는 촌들이 다 없어졌어요. 마을들이. 그리고 대부분 도시와 가까운 지역, 교통이 편리한 큰 마을들은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떠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떠난 이후에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좀 교통이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살기 좋은 데는 큰 마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몇백 개의 마을들이 다 없어졌죠. 1930년 강제 이주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조선족의 경우는 그래도 역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 현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지만 조선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고려인들 경우는 강제 이주를 당했기 때문에 역사 현장에서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 연해주 지역에. 그러니까 이 고려인 역사 또는 러시아 한인 역사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현지에 가면은 유적이 없어요. 도시 지역에만 찾아오고. 그러니까 있고 이 마을들이 몇백 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다 독립운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면 독립군 무장투쟁이나 이쪽에 중요한 독립운동가들이 이동한 행로를 보면 다 마을들을 각각 찾아다니는 거예요. 도시 지역을 물론 다니기도 하지만은 한인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숙소를 제공받고 거기에 자금을 지어받고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나오고 그래서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그 각지에 있었던 한인 마을들을 기반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 빨치산 운동, 독립군 무장투쟁의 경우에는 이 주요한 도시나 철도와 가까운 지역에는 일본군이나 또는 그 혁명을 반대했던 반혁명 배기파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이 농촌 지역에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한 그런 지역에 한인 마을들이 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독립운동 근거지로 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지리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그 뭐랄까 이 지역 자체가 이 연해주 같은 경우는 이게 함경도 농민들의 1860년대 이후에 정말 그
제가 이제 석전경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석전경우, 돌밭을 가는 그 소다 이거죠. 원래는 이제 뭐 정도전 선생이 뭐 처음에 그 저기 팔도의 사람들을 또 평가할 때 나온 얘기지만, 이게 황해도 사람들을 먼저 얘기했다고 그래요. 무슨 그런 건데, 어쨌든 석전경우라는 게 좀 장애 뭐랄까, 또 니전투구, 진흙탕에서 싸우는 그런 그 개, 뭐 이렇게 얘기해요. 니전투구라는 게 상당히 좀 약간 부정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석전경우라는 게 원래 황해도 사람들 저기 표현이고, 원래는 함경도 사람들은 니전투구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부정적이니까 이성계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쪽 그 조상이 이쪽 함경도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연해주의 남북 두만강 건너편이 금당촌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이제 그 이성계 선생님 이성계 그의 그 선조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여러분들이 용비어차라든가 이런 게 보면 이제 그 나오잖아요. 조상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 선생이 이성계가 정도전에 얘기할 때 좀 약간 표정이 좀 저기 했다는 거죠. 아주 부정적. 니전투구가 뭐야? 이게 그렇게 했죠, 속으로. 함경도 사람들을 뭐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에 비유하니까 지금 기분 나빠서 아마 석전경우로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저는 석전경우라는 걸 상당히 함경도 농민들의 어떤 개척의 그 끈질기가 정말 억척스럽게 땅을 개척하는 이 연해주 지역에 가서 했던 그런 역사. 그러니까 이 1858년에 아히운 조약에 의해서 아까 했던 이 아무르주, 흑룡주를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획득하잖아요. 영토를. 그리고 1860년에 베이징 조약, 북경 조약에 의해서 지금 연해주, 우리가 얘기했던 연해주를 러시아 영토가 되면서 우리가 그 조선이죠. 우리가라기보다는 조선이죠. 조선과 러시아가 여기 두만강 하구에 거기 이제 녹둔도라는 게 여러분 이제 들어보세요. 녹둔도 이순신 장군이 거기 만호로 갔던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송웅 이순신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그 만호로 가서 거기에 책임자 놓고 했었어요. 그 녹둔도가 있어요. 그 두만강 하구에 뭐 하중도라고 그러죠. 하중도 강에 있는 섬이죠. 보통 이제 한강에도 지금 하중도 많잖아요. 여의도가 하중도잖아요. 강에 있는 그 강 가운데 있는 섬이잖아요. 이게 하중도죠. 이 하중도가 녹둔도가 하중도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연해 있는 두만강의 델타 지역에 있는 그게 이제 녹둔도예요. 러시아 말로 크라스노의 셀로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어요. 크라스노의 셀로. 러시아 말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아주 붉은 마을이란 뜻도 되고 붉다는 건 또 아름다운 그러니까 빨갛다는 뜻도 있지만은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이 여기 한인들이 가서 거기서 개척한 마을이 크라스노의 셀로예요. 녹둔도에. 녹둔도도 지금 연육작용에 의해서 땅이 저쪽으로 붙어버렸어요. 러시아 쪽으로. 이제 조선 초기에 전반기만 하더라도 정말 명확하게 양쪽이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갈라지고 가주는 데 있는 하중도였어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쪽 북한 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저쪽 러시아 쪽 붙어가지고 러시아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1860년에 국경을 정할 때 러시아하고 청나라하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개입도 못했어요. 감계할 때 국경을 정할 때 조선에서는 이게 청나라의 청나라가 종주국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영토를 경계선을 쭉 여기서부터 연해주부터 여기 쭉 하바rov스크에 쭉 내려오면서 경계비를 세우면서 마지막에 T자를 세울 때까지도 몰랐어요. 한국 조선의 관리들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 지방 관리들 보니까 저쪽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하는데 얼굴이 흰 그 백인들도 왔다 가고 말을 타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청나라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 경계를 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아국여지도라는 게 있어요. 지도. 아국여지도. 아국이 무슨 아가 러시아죠. 러시아의 아자죠. 여러분 아관 파천의 얘기 들어봤잖아요. 아관 파천. 그러니까 아관이라는 게 아가 러시아죠. 러시아 그 공사관을 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관 파천. 고종이 1896년에 갔을 때 그것이 이제 아관 파천이잖아요. 민비시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싹 여장을 해가지고 아관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신했었던 그 아관 파천. 그 아가 로소아의 아예요. 그러니까 아령. 우리가 러시아를 할 때는 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노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로 표현하죠. 아관이죠, 아관. 근데 어쨌든
이 아국 여주들이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지금 정문연회에서 그 아주 아름답게 옛날 조선의 전통적인 그 제도 방식에 의해서 그 작성이 된 지도인데 아주 아름답지요. 이게 이제 우리 고종이 이제 무능한 군주로서 알려졌지만 어떤 고종이 밀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이 연해주 지역에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샅샅이 그 지도를 만든 그 조사를 해가지고 만든 지도가 아국 여주도입니다. 러시아의 지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도도 여러분 구글 지도 다 검색하면 나오지만은 이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지도라는 게 여러분 뭐 이게 대동여주도 그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국가의 아주 최고의 그 뭐야 비밀 그 문서잖아요. 지도라는 게 그런 것처럼 이 지금 보면요. 이제 대한민국 정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 지도를 보면은 아주 샅샅하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상황. 아민이라고 표현되죠. 우리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아촌 하면 우리 마을. 그래서 마을과 거기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저기가 메테오가 살고 있고 어디에 이주해가지고 그것이 그 아국연주에 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와서 개척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갈. 아국연주도 지도가 참 돌려가면서 보잖아요. 조선시대에 만든 지도는 지금 현대적인 서양식의 지도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돌려가면서 와야 되잖아요. 글씨를. 근데 그 잘 돼 있습니다. 아국여주도 번역이 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러시아 말로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어떻든 아자리 얘기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고 오늘 조금 독립운동을 얘기하는데 어떻든 글은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글이 벌써 지도 얘기하다가 20분 지났네. 어떻든 다 관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독립운동 뭐 하다 보면 그런데 여기 시기나 대충 한 지금 상당히 길게 썼습니다만 읽어보시고 강의 내용은 한 22년 말 정도에 끝났습니다. 22년. 그러니까 10일의 내전이 1922년 끝나고 그래서 20세기 전반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어쨌든 독립운동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안중근, 뭐 이봉찬, 윤봉길 위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쪽 러시아적인 독립운동 참 복잡하죠. 제가 원래는 러시아 요 원동 지역하고 그 북간도 지역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그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같은 운동권입니다. 10년대, 20년대는. 29년도에 소위 말하는 동중철도 사건, 중동철도 사건에 의해서 소련의 적군이 중국의 그 장장님의 군벌이 무도하게 그 중동철도를 무보폭으로 그 뺏으려고 했어요. 장장님이. 물론 미국이라든가 그 유럽의 제국지 국가들이 추동을 받아가지고. 저 소련 쪽에 저게 가지고 이제 도발적으로 해갔다가 이제 그 블루헤라고 하는 그 소련 적군 그 원동 총사령관이 지휘하는 소련 적군이 가서 박살내버렸죠. 그게 동중철도 사건입니다. 여러분 동중철도 사건 처음 들어보잖아요. 1929년. 그게 중요한 역사예요. 동북아시아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인데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이 연해주의 이 북간도하고 만주 지역하고 이 연해주 사이의 이 국경 지역에서 정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곳곳에 포진되어 있던 한인 마을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철거해야 되죠. 그 명령을 받아 29년도에 그 동중철도 사건 이게 가만히 한인들이 국경 지역에 이렇게 몰려서 한반도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국경 지역에 몰려 사는 것에 대한 그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소련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국경을 완전히 이제 그다음부터는 통제하는 겁니다. 딱 차단하는 거예요.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 왕래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왕래가 이제는 상당히 불편하게 된 거죠. 그것이 동중철도 사건이에요. 독립운동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도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래서 시기는 대충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한 20년 10일의 내전 그 종기인데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10년대, 20년대 또는 1900년대, 1910년대, 1920년대 이 시기는 그런 지리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너무 공간적인 개념을 역사학자가 공간적인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볼 때는 시간적인 측면과 공간적인 측면을 동시에 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이동하는데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서상으로는 이 지역에 있다가 저쪽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근데 갈 수 없는 게 일본 첩보전에 나온다면 여기 있다 갔다고 해요. 근데 첩보전이 잘못된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와 있다고 본 거고 여기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저쪽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사람이 저기 상해가 있단 말이에요.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사람이 북경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짧은 기간에. 이상설 선생이 블라디보스톡에 활동했던 분이 갑자기 북경회에 가가지고 다른 단체를 조직을 해. 근데 그때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 옮긴다는 게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가는 게 지금처럼 자유롭게 말이 비행기 타고 막 그런 시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쓴 게 그걸 그들은 믿어야 되는가? 일본 첩보 자료요? 그 잡아가지고 신문 받은 걸 믿어야 되는가? 그럼 어렵죠.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크로스 체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문헌을 판단할 때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역사 해석에서 엄청난 오류를 하게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을 반드시 그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러시아 한인사회 형성. 이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뭐 한 5가지 정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1860년대에 이 러시아의 이 함경도 농민들이 이렇게 왜 이주를 했을까? 이주를 시작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청나라 때는 그 뭐라게 저기 이 만주족이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상지였던 만주를 일종의 성지로 묶어놓고서 거기에 한인들을 다 철거시키고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조선 정부도 당연히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따라서 월경하게 되면 월경제를 적용해가지고 목을 쳤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던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경도 농민들이 1860년대 가게 되면은 목숨을 걸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두만강을. 목숨을 걸고. 그래서 잘못하다 잡히면은 딱 이제 목을 따가지고 쑥국대라고 하는데 크게 올려가지고 거기서 딱 저작거리에다 걸어 놓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월강을 할 정도면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저쪽 연해주 지역으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요인을 하면 가장 어려운 요인이 이거죠. 거듭된 흉년과 경제적 분투이겠지만 어떻든 조선 지배층 지방 관리들의 억압과 착취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조금 뭐 지식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고구려 발해의 영역이었으니까 좀 아짠 우리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었죠. 연고권이라고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뭐 히스토리컬 프랜차이즈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건데 역사적인 연고권이에요. 이 연고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독도 분쟁, 영토 분쟁할 때도 누가 더 연고권이 있는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나라가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영국권이 더 오랜 영국을 갖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죠. 여기 영국권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는 과거에 고구려와 발해 고토였다. 그렇게 생각이 이제 있었어요. 특히 지식인들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당국자들의 우호적인 태도라는 건 뭐냐면은 새롭게 획득한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면 좋지만은 저 멋쪽에 있는 유럽 러시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오잖아요. 여기 유배지였단 말이에요. 오랜 몇 세기 동안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정치적인 그 범죄자들을 보내는 그 유배지였단 말이에요. 이쪽 춥고 척박하고 개벌이 안 돼 있고 인프라스트럭처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한반도에서 오는 그 함경농민들이 와가지고 땅을 개척하고 하면은 이 러시아 수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비들이 필요한 국경을 지키기 위한 러시아 카자크 군대들이죠. 카자크 부대들이 볼 때는 곡식도 줘야죠. 막사도 줘야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그 채소, 물 이런 거 다 제공해야 되죠. 도로도 닦아야 되죠. 고기도 심지어는 고기는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게 소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그 농사에 필요한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잡아먹는 걸 그게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쪽은 러시아 사람들, 군인들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도 제공해 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환영을 했어요. 새로운 개척지였기 때문에. 새로 획득한 영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들이 어서 와라. 그래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이쪽에 만주 지역과 러시아 원동 지역에 지금 행행하고 있는 이 마적들로부터 한국 농민들을 보호해 주겠다. 수비대들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초기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웰컴이죠, 웰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리적인 인재성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인 사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점 시기가 흘리면서 한 20년대, 30년대 가면서 강제 이주 전까지는 한 700개 정도 많게 잡으면 그 정도의 한인 마을이 점점 이게 연해주 남부부터 촘촘하게 생기고 그 이후로 올라갈수록 좀 듬성 되면서 저 아모르주 또는 심지어는 야쿠치아까지도 이제 한인들이 저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이게 한인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분 뭐 32,410명 이렇게 통계 나오고, 그래서 전체 연해주로 보면 러시아인 토착 원주민 중국인에서 네 번째 인구였다고 그러고, 남부 지역 우수리 남부 연해주 남부 지역을 할 경우에는 러시아 다음이었다는 20%. 그러니까 이 함경도 농민들이 주로 연해주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살았던 거죠. 국경 지역에. 이게 여기 이제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굉장히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서 나온 자료들인데, 여기 뭐 우스리 철도에 노동자들이 가서 찍은 거 있죠.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의 마을 1905년경.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의복 행세, 여기 러시아 까자크 군대 병사도 이게 딱 있죠. 사진 나온다는 다 카메라를 좀 시선을 좀 주고 있는 한인들,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보면은, 저는 볼 때는 이 어린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모습 같은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저는 비슷해요, 저하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농촌 빈농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이 농촌에 살 때 비슷한데,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은 저런 사람이 뭐예요? 어떤 게 무슨 저쪽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되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부인들 애기 업고 있고, 여기 남편 상투 튼 모습들, 여기 뒤에 이제 머리 이렇게 하고 여기 사람들 있죠. 재밌죠, 여기. 자세히 보면 사진은 무지하게 재밌어요. 여기 이 사람들 이렇게 막 앉아가 쪼그려 앉아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스타일. 자,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강조하는 국제관계 문제를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문제는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관계인데, 이 국제관계를 무시하고서 이 독립운동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국제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환경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 규정된 제한된 조건 하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유제재로 아까 동중철도 사건 얘기했지만 자유제재로 자기 뜻대로 옮기면서 막 다니면서 독립운동이 한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나라를 상실한 상태에서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 20세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이 시기는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를 잃은 상태도지만은 국제관계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어요. 특히 일본과의 어떤 우리 일본을 대상으로 한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가 중요한데, 다른 나라들과 일본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같은 제국주의 국가라서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1920년대까지는. 30년대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미, 영, 프랑스 이런 유럽의 구미 국가들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되기 전까지는 다 이게 어떻든 갈등과 대립이 부분적으로 있었지만은 서로 외교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돼야만이 우리 독립운동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잖아요. 일본과 다른 열강의 미국이나 유럽이나 저기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쟁 상태로 돌입을 해야, 적대적인 관계가 돼야 적은 우리 친구다,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은 편이 돼서 연합이 돼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국제관계는, 국제적인 환경은 불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당시에, 지금은 미국이 최강대국이죠. 물론 이제 옛날 같지는 않죠. 미소가 경쟁하던 시기보다 약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얼마 전에 관세 협정 타결됐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옛날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미국의 위상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제 자기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깡패 같은 일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어떻든 이 시기에는 최대 강대국이 뭐냐면 영국이죠. 이제 미국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고,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미국이 강대국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불행하게도 영국인데, 영국이 최강대국이었고 영국은 일본과 영일 동맹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1902년에, 자, 요건 이제 독립전쟁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쟁일, 우리가 연합국의 한 나라, 강대국의 한 나라가 일본하고 전쟁 상태로 돌입하면 그 나라와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독립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독립전쟁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러일전쟁이나 미일전쟁이나 독일과 일본의 전쟁이나 중국과 일본의 전쟁, 이런 전쟁이 떨어져 있을 때 이제 그런 조건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영일동맹은 조금 나중에. 근데 이제 러시아는, 우리 좀 다루려고 하는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래서 러시아가 이 1910년대의 경우에 20년대 소련이 러시아 혁명 이후까지는 러시아가 그래도 한국의 독립운동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는 가장 우호적이었다는 거죠. 특히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그래서 러시아가 독립운동의 소위 말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기마다 달라지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시기에는 러시아가 독립운동의 일종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고 웬만한 독립운동가들은 다 이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블라디보스톡의 신안촌을 다 거쳐갔어요. 친미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도산 안창호의 경우도 여기서 한 1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경우가 가지 않았죠. 근데 웬만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중에서 블라디보스톡 신안촌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혹독한 얘기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신안촌을 가보지 않은 독립운동가는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밤정률 교수가 너무 혹독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떻든 이 지역이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그나마 그런 대로 한국의 독립운동에 우호적이었다. 제정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혁명 이후에도. 그래서 고종 같은 경우는 최후까지도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지역이 러시아죠. 심지어는 러시아의 망명 정부까지 세우려고 했던 거고 거기에 있는 이상선이나 유인성이나 이런 분들이 고종 보고 연해주로 오라고 그랬죠. 오시라고. 망명 정부 만들어서 우리가 투쟁합시다. 항일 투쟁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러일 전쟁 여기 나오는데 뭐 러시아 전쟁 여기 보시면 재밌죠. 이 땅이 뭐 러일 전쟁 러시아 쪽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긴데 뭐 강력한 대포 사이즈도 다르지만 여기 다 있고 여기 만추리아 여기 러시아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포르트 아더 이게 여순항 돼 있죠. 배들도 많죠. 여기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큰 그 요새가 있죠. 여기 이제 제조정 러시아 이제 휘장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일본이 여기 딱 칼 하나 들고 있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존재가 이렇게 러시아를 상대로 대들어. 그 배 위에는 영국과 미국이 딱 있고 여기에 또 중국 총나라가 딱 또 그 꼽사리 끼고 옆에서 있고 이런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좀 약간 빗나간 예측이지만 어떻든. 그 요거는 이제 뭐 이게 블라디보스톡 구 개척리라고 하는 지역이 처음에 우리 한인들이 가서 블라디보스톡 개척한 거예요. 지금도 요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뽀끄라니 치나야 거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까리스키 울리자라고 그랬어요. 까리스카야 울리자. 한군인 거리라고 그래서 한인 거리. 여기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지역에. 구개척리.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1911년에 옮겨서 만든 것이 이제 보통은 신한촌이라고 그러죠. 1911년에. 이건 이제 도심 지역과 가까워요. 바로 요 지역에 이렇게 블라디보스톡 도심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요쪽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깝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일본하고 이제 1910년대 이후에는 일본하고 외교 관계 때문에 이 지역에 한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몰려 사는 것에 대해서 뭐 물론 콜레라가 뭐 흉행되고 있다고 하는 건 핑계를 댔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지역에서 이제 옮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1871년에 개척된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에는 구개척리. 개척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함경동에 가면 개척해서 만든 거예요. 개척한 마을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고지들을 보면은 개착이래. 러시아 말 개책이라는 게 있어요. 개착이. 개착이가 뭐지? 개착이. 이게 함경도 사투리예요. 개척리라고 하는 뜻의 개척리는 표준말이고 개책이라고 하는 개책이라는 건 함경도 사투리예요. 개책이라는 말은 없잖아. 근데 러시아 표기가 개책으로 돼 있어요. 그 개척리 그것이 많아요. 연해주 지역에 고지들을 보면. 그러니까 한인들이 얼마만큼 개척을 해가지고 마을을 만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구개척리예요. 이게.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넘어갑시다. 자, 요게 이제 러일 전쟁 국경항제. 요게 이제 영일 동맹.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앵글로 제피니스 얼라이언스 1922년에 체결돼가지고 23년 8월까지 존속된 거예요. 한 20여 년 그 영일 동맹이죠. 그 영일 동맹 체제라고 할 수 있어요. 20세기 전반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강대국인 영국이 일본과 동아시아에 떠오르는 그 샛별이기는 하지만 일본과 동맹 관계를 맺다는 거예요. 서로. 물론 동맹 관계라는 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개정을 이제 두 번씩 해가지고 이제 강화돼 가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는 일본으로서는 커다란 일본 외교사의 큰 성취, 성공적인 사례로 이걸 얘기해요. 영일동맹 1902년에 얘기합니다. 1905년, 1911년 두 번에 걸쳐서 개정하고 1924년에 종결이 돼요, 이것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외교사의 최대 성과일 뿐만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우리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강대국이 일본을 배후에서 딱 덮어치고 있다. 아까 그 그림처럼 영국이 모든 노일 전쟁 같은 경우도 미국과 영국이 다 차관을 일본에 제공해서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이긴 거잖아요. 다 영일동맹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적이고 영일동맹 각자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 영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한 국제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진행됐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포츠모스 조약 때 여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그죠? 여기 나오고 여기 이제 러시아 니콜라이 2세 요거는 일본의 명치 뭐랄까 황제 쪽.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요게 여러분들 그 28 독립선언 아시죠? 이게 이제 저기 잘 주목들을 안 하는 건데 28 독립선언서가 쓰면 독립선언서는 가장 최초의 독립선언서입니다. 무독립선언서 요즘에 이제 그 최초라는 건 이미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깨졌어요. 교과서는 그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독립선이 1918년에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 지금 최초의 독립선언서는 우리 역시 신진적이고 진취적인 청년 학생들이 선포한 28 독립선언서가 최초의 독립선언서예요.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 28 독립선언서가. 근데 여기를 보면은 내용상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과 영국 있잖아요. 일본을 배후에서 지원해왔던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게. 과거 일본이 한국 침략을 용인한 사실을 지적하며 반성을 촉구했다. 세계 개혁의 주동이 되는 미영 같은 나라가 보호와 합병을 솔선하여 승인한 것은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의 보호조약, 을사조약 체결, 한일합병, 강제리 합방을 배후에서 그걸 뒷받침해줬다고 하는 것은 승인한 것은 오늘날 말하면 보는 거예요. 구학을 속죄할 의무가 있다. 구학 그때 지은 죄를 지금 파리 강화회가 열리고 하는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상황에서 영국과 미국은 반성하여서 속죄하는 마당으로 한국의 독립을 도와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그 기회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트럼프나 우리 미국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이 시식한 그 청년들은 미국과 영국 너희들 파리강화에서 똑바로 한국의 독립 문제 제대로 해 이거잖아요. 그것은 과거의 을사조약, 을사늑약, 한일 강제 병합 묘기에서 너희들이 일본을 배후에서 지원했지 않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을 지원했지 않냐? 그리고 일본이 그거를 한국을 침략하고 강점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다 승인하고 먼저 그걸 하지 않았냐? 이것에 대한 그 제약, 이걸 벗을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해서 한국의 독립을 적극 지원해라. 이런 얘기죠.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게 기계가. 이게 잘 안 하죠, 이거는. 기민독립, 28 독립선언서 얘기할 때 안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다른 독립선언서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독립선언서 보면 다 미국과 영국이나 유럽의 그 강국에 대해서 이게 뭐 청원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도와달라고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기독교 강조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역시 청년들이 대단한 거죠. 기계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많이 있는데 지금 비하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일동맹.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2차 영일동맹인데 1905년인데 이거는 이제 역시 이게 이제 우리 을사조약 맺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일사조약 맺기 전에 을사늑약 맺기 전에 카스라 테프타 이게 뭐 미국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모스 조약 이런 것들이 다 한국의 보호 국화를 용해가 만든 국제적 외교 장치였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이항영 그 공사죠. 이분이 이제 5월 12일 날 그 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이 모르겠어요. 난 이한흥 지금 외교부에서도 행사를 해요. 이분의 행사를 하는데 이한흥 같은 외교관이 있을까? 이 국제관계 외교를 체결하는 데서 영일동맹을 막지 못한 거. 영일동맹 1차와 이건 2차잖아. 2차의 때는 이건 완전히 일본과 영국의 동맹 관계입니다.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제3국하고 전쟁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전하는 거예요.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에 붙으면 바로 들어간 것처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 막바지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러시아에 다시 재보복이라고 할까요? 러시아가 다시 자기들도 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긴 거는
참 예상이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일본도. 미국과 영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또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서 전쟁할 경우에는 장담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방어장치로서 이걸 개정한 거예요. 영유동맹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동맹관계예요. 1차보다 훨씬 더 강화된 영유동맹이에요. 근데 이한영 열사가 그걸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이걸 막으려 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 의식이고 자결한 거죠. 외교관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책임감이 있고 이런 정도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공사 저기를 기억하시고 저기 좋은데 올해가 이제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923년 10호가 종결될 때까지 한국 침략으로 시작된 일본의 대륙 침략과 동아시아에서 세력 확대를 국제적으로 보장해준 동맹이 영유동맹이다. 이 영유동맹 체제라고도 부를 정도로 동아시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국제관계를 규정한 중요한 조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참 접근해 가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서로 싸우지 않고 전쟁이라고 하는 막대한 그 피해가 나오는 희생을 치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교적인 타협을 통해서 서로 조정하자. 한반도 문제, 만주 문제, 몽골 문제 다 우리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우리 강국 간에 서로 외교적인 관계를 싸우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러시아도 외교 노선을 바꾸고 일본도 외교 노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여러 4차례에 걸치는 협약을 맺어지는 거죠. 7년, 1910년, 1907년, 1910년, 1912년, 1916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동맹관계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거죠. 이건 뭐 아까 러일 전쟁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쪽 러일 전쟁 나중에 이건 저기니까 나중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된 거죠. 러시아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아까 쭉 말씀드린 거예요. 한반도와의 지리적 인접성, 동포사의 형성, 1860년대 중국과 러시아, 여기 중국도 들어갔습니다만 한국 독립운동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애국지사들이 특히 을사늑약 이후에 1905년 이후에 대거 이 지역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당시에 1910년 독립전쟁론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근거지로 다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연해주가.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만드는 동의의 의병 세력입니다. 국내 진공작전, 이게 급진론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범윤, 최재형, 이종, 여기 이제 안중근과 이 어민섭, 김기룡이 이끌고 있는 수청파, 수청이라고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들이 이제 동의의 주력 세력에서 만드는 거고, 여기 동의의 총장이 했던 최재형 선생이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전기를 썼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뼈뚜로 세메노비치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범진 여러분 잘 아시고 이제 이런 인물들입니다. 이휘종은 이제 이범진 공사의 이제 아들이죠. 해금 일사 사건에 갔을 때 이상설, 이준, 그다음에 이휘종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휘종이가 이 동의회의 이제 일종의 회장 노릇을 합니다. 회장.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자금도 가져와서 이 동의회에서 이 동의회가 이제 의병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안중근은 그 중에 하나의 장교였죠. 지휘관이었죠. 우영장이라고 하는 지휘관. 나중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재판정에서 참모중장 이랬잖아요. 대한의군의 참모중장 이렇게 했는데 그 참모중장의 타이틀이 공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재판 공판 투쟁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중근 의사가 원래 정식 타이틀은 이 동의회의 우영장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중근 의사는 공판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전쟁으로 공식적인 전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참모중장으로 대한의군의 참모중장으로 한 거죠. 대한의군이라는 건 그 공식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 일반 명칭이에요. 의군 다 의군이에요. 의료원 그 군인들 의군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청년들이죠. 이 세력의 주력이죠. 사실 동의회의 청년들이. 연해주 각지에서 모집해온 청년들이 동의회 주력이 된 거예요. 이들이 의병을 해가지고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이 육진 일대, 두만강 육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역에서 이제 대대적인 그 건데 결국은 이제 아쉽게도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패배, 해령전 영산 전투이죠. 해령 근처에 영산 전투 패배해서 결국 돌아올 때는 이제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못 먹었으니까 거의 옷도 다 그냥 세월이 허해져 가지고 이제 거의 죽다시피 해서 이제 뭐 쫄래쫄래라는 표현이 어떻지만 그냥 거의 정말 거지처럼 해가지고 블라데부스로 돌아오신 거죠. 안중근 의사가. 그래서 죽었는지 알고 다 이제 뭐 이러면은 뭐 저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기 뭐야 그 추모식도 했다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동의회가 이제 가장 급진적인 그 운동의 이제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국내 정부자. 그래서 좀 말씀드린 건데 이제 물론 이제 러시아에 있는 한인들이 다 찬성한 건 아닌데 이제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결국 근데 뭐 실패란 표현은 이제 좀 약간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동의회 의병 지도부가 분열돼 있어요. 최재형 그룹과 이범윤 그룹이 서로 갈라졌어요. 우리 독립운동의 아주 부정적인 측면인데 항상 있어요. 분열적인, 분파적인 문제가. 그다음에 이제 원어인이라는 것은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을 원어인이라고 해요. 일본식의 그 기화인 이런 표현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원어인이라서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원어인,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 러시아 입적자들은 원어인, 그리고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여호인. 그래서 그 러시아 국적을 가진 원어인들이 주요한 그 자산가들이 반대를 했어요. 최봉준, 김학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최봉준 선생님 자신이 있죠? 사진이 있죠? 그리고 일본이 워낙 정기군이기 때문에 뭐 병력에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당국의 정책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비간섭, 비금지 해서 이제 중도적인 중립적인 입장을 하다가 이제 점차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외교적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일본이 야, 저 의병들 단속해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러시아 쪽 당국에서는 이제 단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8년 가을부터.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여기 최재형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원어인이거든요. 원어인. 러시아 국적자예요. 이 장만도 처음에는 그 동의회 총장까지 하면서 의병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입장에서 러시아 당국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그 입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급진적인 의병운동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 의병운동이라는 게 무장투쟁이라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 생명도 많이 죽을 뻔해. 총력전이잖아요. 총력전. 애교라든가 뭐 산업운동이라든가 언론 교육 이런 거는 뭐 그런 대로 그 운동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최후의 자주적인 우리 독립국가들 만드는 거는 무장투쟁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 독립전쟁이라는 것은 가장 최상의 독립운동 노선이에요. 나머지 애교론 뭐 이런 것도 다 그 하위의 같은 대등한 입장의 노선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위의 운동이에요. 교육운동, 언론운동, 애교운동, 산업진흥운동 다 그 하위의 운동 노선이에요. 그 독립 무장투쟁 노선이 그렇기 때문에 총력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은 아주 되지만 성공하기 어렵죠. 최후의 승리자는 한 번만 승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독립전쟁에서 일본을 마지막으로 무력에 의해서 한 번 돼서 축출해내면 그것이 우리 저기잖아요. 그 최종의 그 결과잖아요. 한 번만 이기면 되잖아요. 여러 번 이길 필요 없이. 근데 그 전은 당연히 여러 번 실패의 연속이었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한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의병운동을 지원했던 한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너무 피해가 커, 희생이 커, 사람들 생명 문제, 거기 돈, 재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본의 탄압 이런 문제들, 러시아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함부로 무장투쟁론을 주장하기는 힘들죠,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에서. 그러니까 왜 준비도 안 되고 하느냐, 이 준비론부터 해가지고 아직 시기가 아니라 시기상조론, 시기가 아니다라고는 시기상조론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 무장투쟁론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채택하기가 어려운 독립운동 노선입니다. 그만큼 총력전이기 때문에. 안중근도 대표적인 급진론자죠. 의병운동가예요. 이 운동입니다. 어민섭은 이제 밀정이죠. 이 밀정을 밝혀주지만 안중근 의사가 러시아를 갔는데 딱 그 뭐랄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서로 그 배짱이 맞은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안중근 의사 이거 자서전을 보면은 배짱을 가장 잘 저게 통했던 사람이 이 어민섭이라는 사람하고 김기룡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민섭은 이제 적어도 1911년부터 일본의 그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 포섭이 돼가지고 거기 고급 밀정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금 연해주 러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 우리 일무송 자리들 있잖아요. 일본의 첩보자들이 많아요. 또 대부분 많은 거가 어민섭이가 갖다 바친 거예요. 정보를.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들이 역사적인 얘기지만은 그 자료들을 갖고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 일무성에서 남긴 자료들, 일본 첩보 자료들, 어민섭이 갖다 준 자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어민섭이라는 사람이 정말 고급 밀정, 큰 밀정이라고 일본의 스파이였다는 것 같은 일본의 개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것이 나중에 1920년에 가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동안은. 어민섭이라는 사람이. 어민섭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또 보시는데 이 당시는 안중근 의사가 죽을 때까지도 몰랐죠. 이 어민섭이가 그 다음에 밀정이 됐으니까.
그 일본에서도 거금을 들여가지고 어민서를 포섭한 거죠. 아, 안중근의 의형제, 최재형 선생, 아까 했던 최재형 선생의 조카, 그 누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쟁정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쪽에서 동해 의병 들어올 때 좌영장, 서열상으로 보면 안중근보다 높죠. 몇 개월 형님이니까. 그 의형제를 안중근, 김기룡, 어민섭의 세 명이 맺을 때 어민섭이 제일 큰 형이에요. 그다음에 안중근, 그다음에 김기룡, 의형제 맺은 사이. 그러니까 안중근이 의형제면서 최재형 최고의 실력자이면서 최고의 영향력 있는 한인사의 지도자인 최재형의 조카. 그리고 의병운동 들어올 때 안중근과 같이 국내 진공장제를 벌인 어민섭. 이건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심지어는 건업회, 나중에 얘기는 건업회 회장으로도 선거를 했는데 다수표가 나오는 거야. 어민섭이가 1914년 정도인가? 14년 정도인가. 투표를 해보니까 어민섭이가 건업회, 그 한인 자치기관의 회장으로 다 선출이 돼요. 그러니까 어민섭이 볼 때는 좀 속으로 좀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 사퇴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회장이 되는, 김학만이라는 사람이 회장이 되는데 그 정도의 이상이 있는 애예요, 거민섭이가. 그래서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거기서 이제 3.1운동을 러시아의 연해주에서 3.1운동을 이끌어 나갈 사람, 지휘할 사람을 뽑는데 어민섭이가 선출이 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핵심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게 누가 이거를 이끌어 나갈 건가. 어민섭이가 그 지도자로 선출된 거예요. 어민섭이가 물론 저기 딱 안 하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민섭이가 그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밀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손바닥 위에서 한 거예요. 손바닥 위에서 독립운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역설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러시아 지역에서 독립운동하는 것은 일본 애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어려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악한 조건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죠. 크게 더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밀정, 어민섭 뿐이겠습니까? 막간 그 첩보 조직을 곳곳에 일본 애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밀정들을 파견해가지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밀정인지 어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옆에 있었고. 그리고 어제 얘기한 것이 그 몇 시간 후에 일본 총영사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민섭에게 갖다 바친 거고 또 어민섭 위에 다른 밀정들이 갖다 바친 거예요. 그 정보를. 핵심 관계자들이 회의한 것이 몇 시간 후에 일본 블라디보스톡의 총영사관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고서로 작성돼가지고 일본의 예무성 해가지고 조선 총독께서 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완진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약간 부드러운 독립운동이 이제 소위 교육운동이죠. 교육문화운동.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의 계통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산한창훈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 만들어진 공립협회와 국민의 계열이 교육운동이 이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공립협회에서 인물들은 이강, 정재강, 김성무 이런 분들이고 이분들이 주로 이제 언론 쪽의 신문들 이 블라디보스톡 만들어진 해조신문이나 대동공보나 대동신보, 대양보, 그다음에 권업회 이런 쪽에 주로 이제 필봉을 휘두르는 거죠. 아주 언론 활동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또 지부를 만들고 한인들을 조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909년에 교육문화와 언론운동을 중시한 점진적인 완진 노선을 취하고 있던 국민의 황금비였다. 그렇죠? 그래서 춘원 이광수가 이제 1910년에 이 일대를 원동지로 가요. 저쪽 치타까지 가요. 치타까지 걸어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요 1910년에 그 당시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 1909년 고 10년 요새 얘기하는 거 이 당시에는 일시 한때는 국민회로 시베리아 한인 전체가 통일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춘원 이광수가 그만큼 국민회의 영향이 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면은 의병운동을 비롯 중심으로 한 급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건도 나빠지고 한인 사회도 거기에 지원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침체기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대신해서 좀 부드러운 완진론 뭐랄까 좀 합법적인 어떤 운동의 완진론적인 어떤 교육문화 언론운동이 하고 그것을 노선을 추구했던 국민의 계열이 세력을 크게 시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급진적인 운동 여러분들도 별로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입하기 어렵잖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급진운동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한인 전체가 통일될 정도인데 여기 이제 사람들은 정재관 선생 잘 안 알려졌지만 이상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국민의 계통의 주요한 인물 등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국민에는 뭐냐면은 지역 파장의 문제. 이 소도파, 평안도, 함경도, 평안도 그 항해도 사람들이 주로 정재관 아까 얘기했던 이강, 김성무 선생님들인데 이분들하고 근데 경기도 충청도 소위 양반들이 많은 이 기호 출신들, 경기도 충청도, 저도 충청도 출신이니까 기호파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호남의 갈등, 지역 갈등보다도 더 심했어요. 이때는 무지하게 심했어요. 우리 독립운동의 아주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운동이 발전하면서 이론적인 거는가 노선적인 거라든가 사상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따라서 독립운동이 발전해 나가지만은 그 전에 이 1100년대, 1110년의 경우에는 자기 출신이 어디냐, 어디 출신에 따라서 서로 모이고 헤어지고 그랬어요. 자기끼리, 지역 출신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돈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상대방은 비난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지방 파쟁이라고 그러는데 무지하게 심했어요. 10년대. 이 러시아 지역의 한인사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많이 이제 독립운동은 성스럽고 고급스럽고 참 도덕적인 그런 생각에 벗어나야 돼요. 역사 현실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화운동도 여러분들 볼 때는 그걸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게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선상으로 정치전성이 좀 달랐어요. 이 기호 출신들은 조금 입헌 군주론 좀 발전하면 군주론 또는 입헌 군주론 정도였고 이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던 공립협회나 그 국민의 쪽에서 평안도 사람들은 황해도 사람들은 공화주의 그였어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 요즘에 흔한 신정부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 시대 뭐 이런 거죠. 국민의 주권을 갖는 공화주의 그거죠. 근데 이게 이제 러시아 당시의 짜르 체제잖아요. 제정 러시아가 황제 국가잖아요. 짜르라는 게 황제라는 뜻인데 그쪽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식의 공화주의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사람들 이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배후에 미국 선교사들이 또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 요 사람들이구나 해서 주로 이쪽 미국에서는 소도파를 의심을 했어요. 또 요 기호파는 그런 걸 또 파짓고 지적을 하고 저 사람들 말이지 저 해가지고 저기 제정 러시아 이쪽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또 합니다. 고자질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도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지역은 이 러시아하고 일본이 서로 외교 관계가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싸움이 아니라 대립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교적인 타협을 통해서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반도는 어떻게 가고 만주는 어떻게 가고 몽골은 어떻게 가고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하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끼어들어. 만주에 있는 철도는 중립화를 해야 돼. 그리고 중국은 여러분들이 문호 개방 정책 아시잖아요. 중국에서 미국의 문호 개방 정책 아시잖아요. 중국의 모든 시장이나 모든 이권이나 이런 것들은 제국주의 유럽의 국가들이 다 동등한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왜 특정 국가들이 자기 지역을 정해가지고 이해관계 지역 기해가지고 여기는 우리 이해관계 지역, 영국의 이해관계 지역, 여기는 프랑스, 여기는 독일, 여기는 뭐 러시아, 근데 일본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지 말고 미국은 이제 오픈 도어 폴시라고 그러잖아요. 문호 개방력. 그러니까 만주의 경우도 이렇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일본은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주 지역이나 이렇게 되는 건데 미국은 철도 중립화론 예를 들면은 만주에 철도 짓는 거 그거 중립화 같이 공동 관리를 해. 왜 갑자기 러시아나 일본이 저기들이 독점을 해? 이런 주장을 하니까 러시아와 일본 입장에서는 이 미국을 배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상당히 관계가 나빠져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안중근 의사를 일본에 넘겨요. 재판을. 안중근 의사가 처음에 그 의거를 이렇게 준비할 때는 미국에서 쓰는 스티븐슨 그 암살 사건이 있잖아요. 스티븐슨 그 저격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거기서 재판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사형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러시아에서 재판을 받으면은 한 싸울 만하다. 목숨과 저길. 근데 이거를 안중근 의사를 그냥 딱 일본에 넘겨버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만들었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해서 그런 거예요. 국제 관계를 이렇게 냉혹한 거잖아요. 자, 여기 이제 러일 협약적 이렇게 이런 관계로 해서 서로 타협을 해간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기 일본과 러시아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 결국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해가지고 결국은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서 끝까지 우호적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상황에 저기 따라서. 자, 이 13도 의견 이제 급진적인 의병운동인데 1910년에 있던 거죠. 여러분 13도 의견은 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니까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1910년 그 6월 경동에 안밤비에 자피고라는 마을에서 한 150명 연해주에 있던 의병 대표들이 총 집결해가지고 만듭니다. 13도 의군이에요. 우리 국내에서 있던 13도 창의군이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 있던 뭐 의암 유인석 선생뿐만 아니라 이제 홍범도도 참여하고 이상설 뭐 쭉 해서 군조론자들이 주로 기호 출신들이 많은 이범민 이남희 의병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나중에 뭐 온건파들도 이제 이름에 넣기로 했으면 하여튼간에 급작스럽게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13도 의기를 만들고 도총재가 이 유인석 선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해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고종에게 이제 그 선을 보내가지고 이 러시아로 오시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라. 그래서 우리의 망명 정부를 만들어서 항일 투쟁을 여기서 계속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죠. 물론 이제 성사되지 않습니다만은. 자, 그다음에 성명에는 이제 한일합병 반대 운동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그걸 성명에 조직해가지고 여기 이제 프랑스와 영어로 작성한 8,624명이 연해주 지역, 러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 북한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서명을 해가지고 이제 각국에 우리와 그 조선 그 대한제국과 그 외교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에게 이제 싹 보내는 거죠. 서명서를 보내서 한일합병, 일본의 강제적인 한일합병을 반대하는 그런 걸로 합니다. 그 문서들이 이제 나온 것이죠. 여기 항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일본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탄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1910년 이후 이 시기는 이제 급진적인 운동이 실패하고 또 한일합병 반대 운동도 실패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러시아의 공식 승인을 받는 인간을 받는 그 기관을 만드는 좀 합법적인 기관을 만드는 조직으로 이제 노선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권오회라는 게 그겁니다. 권오회. 그러니까 직장, 직업, 실업을 장려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자치기관이죠, 이것이. 그래서 주로 요 10년대 요 급진운동이 이제 거기에 불가능하게 되면서 그 차선책으로 이제 이렇게 좀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로 주도자들은 함경도 출신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중심 세력이었던 기호파나 또는 소도파에 대신해 가지고 이 함경도 사람들이 주로 많잖아요. 지금 이주사에서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의 연해주의 한인사회 농촌에 있는 다 그 사람들을 어디서 왔냐 그러면 다 함경도에서 온 거죠. 함경도 출신들이, 함경도 농민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은 뭐 몇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인사회가 함경도 출신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경도 사람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러시아 쪽에서 뭐냐면은 여러 그 파들이 이제 막 신청을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분파별로 따로따로 신청하지 말고 통일해가지고 같이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권오회라는 이름으로 이 함경도의 북파, 함경도 출신들, 그 다음에 소도파, 그 다음에 이제 기호파까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 연합의 형식으로다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것이 1911년 12월 달에 러시아가 정식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권오회가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게 이제 1911년 12월에 이렇게 12월 17일에 창립을 한 거죠. 함경도 출신이 주도하에서 기호파, 소도파가 연합을 해서 만든다. 자, 이 활동이 어떻게 좀 시간이 조금 권오회만 마치고서 이제 끝날까요? 권오회만, 요것만 권오회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활동은 주로 이제 합법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신문 만드는 거, 학교 만드는 거, 그다음에 러시아 국적 취득 운동. 근데 일본이 이 국적이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 광복해서 우리 학술원 그 김영달 선생님 원장도 계시지만 학술원에 주도해가지고 했죠. 물론 제가 자장을 했습니다만 이 국적 문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국적이 뭐냐면 일본은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래도 일본 제국의 식민이에요.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일본 애들이. 일본 정부에서. 가서 막 잡아들이는 거야. 우리 일본 시민이니까. 근데 그 나라가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같이 강대국, 주권국가, 주권이 확실하게 쓴다는 경우는 무슨 소리야? 우리 국민이라고 해서 막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 러시아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방어할 수 있어요. 못 건드려요, 일본에서. 그런데 중국은 지금 역적의 신해혁명 이후에 일종의 말하면 아주 주권이 약화된 상태고 군벌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본에 들어가서 깽판 쳐가지고 막 잡아들여도 중국에서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잡혀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일본 제국 시민이라고 해서 잡아오면 잡혀오는 거예요. 방어를 못한 거예요. 주권이 약한 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안 돼. 그러나 강대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은 방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적 취득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 전략상으로. 러시아에서도 그걸 좋아하고 외교 관계가 없잖아. 외교 문제가 없잖아. 일본하고. 우리 러시아 국적자인데 왜 건드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 국적자가 아닌, 그러니까 여호인의 경우에는, 원호인의 경우는 러시아 정부에서 보호할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우리 일본에 대해서. 그러나 여호인의 경우에는 반일 운동하다가 잡혀가면은 그냥 러시아에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한국 사람들 국적을 취득해라 이렇게 장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땅을 줬어요. 그 전에는 땅 주고 그 여러 가지 세금도 면제해주고 뭐 군대도 군대 안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1890년대쯤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함경도 농민들이 자기 개척한 땅을 막 러시아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형편이 돼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새로 줄 땅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국적만 주는 거죠. 땅은 안 주고 이상돼. 그래서 그때는 신원호인이라고, 신원호인. 부원호인 경우는 땅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땅을 줬어요. 그런데 신원호인 경우는 땅이 없죠. 그냥 국적만, 러시아 국적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 독립운동했던 사람은 전략상으로 러시아 국적 취득 운동을 했고, 여기 총독들이 러시아 국적 운동을 장려했어요. 너희들 빨리 국적 취득해라. 그러면 외교 문제, 일본 간의 외교 문제도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정상적인 운동을 한 거죠. 러시아가 규정한 합법적인 그런 공간 하에서 최대한 한인들의 능력을 높이고, 또 민족의식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실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계속 한 거예요. 이 번호패가. 그런데 이제 이 대한광복군 정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잘못 쓰여진 게 뭐냐면 권업회에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권업회의 경우는 원호인, 여호인이 다 참여했어요.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 같이 참여한 합법적인 기관이에요. 근데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거는 무장투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1914년은 러일 전쟁 10주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915년 되면 중국하고 일본과의 21개조 문제가 생겨가지고 외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전쟁 상태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해가지고, 러시아가 1904년, 5년에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일본한테 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싸워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한번 보복을 좀 제대로 하겠다는 복수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중앙과 지방에서 들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부는 그렇지는 않죠.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잘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근데 일반 그 러시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한번 복수전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여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파한 우리 여기서 넘어간 그 사람들이 이동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만약에 러시아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러시아 쪽에 붙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과 한번 제대로 된 독립전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전망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전망이 틀린 거지만. 그러니까 권업회라고 하는 합법기관이 인정할 수 있지만 러시아 당국 입장에서 보면 권업회는 인정할 수 있지만 대한광복군 정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권업회에 예를 들면 최재형이라든가 이런 주도한 인물, 원호인들 있잖아요.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러시아 당국이 반대하는 건데 그게 러시아 당국에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은 그 실질적으로 대한광복군 정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러시아 당국에서 잡아가지고 취조를 합니다. 최재형 선생 같은 경우도 1916년에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쪽에서 경찰 쪽에서 뭐냐면 당신 말이지 대한광복군 정부에 거기 사관학교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원했어? 지원금 냈어? 그 독일이 지원을 받았다는데 거기에 협조를 했어? 그렇게 취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최재형 선생은 아니지. 몰랐죠. 몰랐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은 원호인인데 러시아 당국자의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노선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대한광복군 정부 주도자들은 권업회를 활용해 가지고 이 군자금도 모으고 권업회 행사를 통해 가지고 실력을 그걸 준비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업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했다고 하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광복군은 이게 한국에서 간 사람들,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망명 지사들이 조직한 정말 무장투쟁 조직이에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거나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 대비해서 만든 군사 조직입니다. 망명 정부는 더더욱 안 해요. 이게 임시정부의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군 정부예요. 군 정부. 군대를 지휘하기 위한 그런 정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령이 이상서 선 초대 정도령이 이게 정도령이란 정도령이가 많이 들어봤어요? 원래 나라 정자를 써야 되냐? 여기 정씨 계시니까 정씨. 네, 정씨. 이 정도령 우리 정감록 아시잖아요. 정감록에 따르면 우리 이 선생님이 정도령 정씨니까 정도령 해가지고 이게 구국을 해야 돼. 나라의 민족을 파탄 상태에서 어려운 상태 구원해야 돼. 정도령이.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지금은 정감록 읽는 사람이 없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지. 지금 뭐 기독교 성경을 더 많이 읽잖아요. 이 기독교 성경 못지않게 바이블 못지않게 모든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다 읽었던 게 정감록이에요. 그러니까 1910년대 민중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감록에서 기기한 거를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당연히 정감록에 있는 정도령을 따라서 그 대한광복군 정부의 수반 지도자를 정도령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다만 정씨를 바를 정자를 쓴 거죠. 1919년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중에서 손병희가 정도령으로 된 정부가 있어요. 정도령, 부도령 이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상서 선생이 초대 정도령이고 이대가 이동이에요. 그럼 망명정부가 아니라 군정부다. 그래 국가원수가 아니에요. 이상서 선생이 지금 진천 출신이거든. 제가 이제 음성 출신인데 그 옆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잘못한 거지만 이 정도령을 정통령으로 바꿨어요. 정통령. 대통령의 통령으로 해가지고 국가원수급으로 높인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상서 선생님이 종친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국가원수급의 제사를 지내요. 그게 맞지 않는 거죠. 이상서 선생은 헤이그 미사 사건에 고종의 아주 신뢰를 쫙 받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충신이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에 돌아가셨지만 이상서 선생 같은 충신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고종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1919년에 돌아가시잖아요. 3월 2월 달에 고종이 멀쩡히 자기의 모시던 충성을 바치던 그 군주가 살아계신데 일본에 의해서 강제 폐위당한 그 살아계신데 자기가 국가원수가 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친회에서 이상서 선생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충신을 반역자로 만든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거 너무 센만 얘기를 해서 좀 약간 저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망명 정부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냥 군정부 1919년 20년에 만주에 많이 쓰던 군정부들이 많잖아요. 군무도덕부, 북로군정서, 서울군정서, 대한독립군, 뭐 정인, 의군단, 의민단, 의군부, 그 독립군 단체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군정서예요. 참의부, 정의부, 여러분들은 신민부 그런 거예요. 임시정부의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밑에 아래 그보다 낮은 단계의 군정부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인데 근데 여기에 3개 구를 나눠요. 군구를 연해주, 북간도, 소간도. 1920년 임시정부에서 1900 독립전쟁의 원년을 선포하잖아요. 거기서 똑같이 요거에 따라서 정합니다. 이동희 선생이 이 대한광복군 정부의 2대 정도령이었던 이동희 선생이 1919년 11월 3일 날 국무총리를 취임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을 할 때 이 군구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처음으로 이게 독립하는 것이나 이동이라고 하는 무장투쟁론자를 통해서 1913년, 15년에 있었던 대한광복군의 대한광복군 정부의 안이 1919년에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을 추진할 그런 안으로 그대로 그 계획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광복 정부를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건 뭐 그런 겁니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좀 휴식을 조금. 이거 뭐 휴식할 시간이 있는데 너무 지나버렸네. 어때요? 여기서 조금 쉴까요? 원장님 어떨까요? 조금 쉬죠. 자, 러시아 혁명 이제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연구자들도 이게 참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주제인데,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은 뭐 우리가 2월 혁명 짜르 체제 그리고 소위 강력한 어떤 그 군주 체제가 이제 황제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일종의 국민의 시대, 시민의 시대로 공화주의가 이제 들어서는 그런 거니까 우리 한인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조건이 이제 온 거죠. 독립운동에 전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합법적인 공간이 이제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복잡해졌다는 것도 돼요.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것, 단순한 것이 아니라 또 러시아 혁명 이후에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야, 이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또 국제 관계에도 러시아 혁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시베리아 내전에서 그 미국을 비롯한 일본이나 여러 그 소위 전쟁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 측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소위 이제 시베리아 출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국제 관계도 아주 더 심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정말 급속하게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좋게만 볼 수는 없는 유리한 조건만은 아니었던 그런 그 시기가 이제 도래한 거죠. 자, 보면은 이제 2월 혁명, 그래서 이제 여기 것처럼 2월 혁명이 이제 되면서 한인들이 민족적인 각성과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말하면 지방 군촌회라든가 또는 사회공헌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을 만들면서 러시아 국적을 가진 원어민들이 대거 이런 러시아 사람들이 만든 조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이제 지방 조직이라든가 이런 정치 조직이나 사회 조직에.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아까 했던 국민회는 이제 주로 아까 이제 주로 해산이 돼요. 저기 그 러시아 쪽에 탄압을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국민회가 갖고 있는 러시아 정부 쪽에서 보는 그 불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미국이 뒤에 배경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떻든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회가 이제 해산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회는 그 러시아 전 지역에 모스크바, 빼째르부르크까지 국민의 조직이 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엄청난 시베리아뿐만 아니고. 근데 그런 국민의 조직들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인들이. 국민회라는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국민의 본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정도로 급격한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국민회가 막 조직되는데 그거를 다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본부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자발적인 국민의 조직이 막 각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한인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직업대에 따라서 뭐 군인회라든가 교사회라든가 농민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인들이 저기 전체적으로 요즘 표현하면 이제 말하면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화의 각 분야에 있는 그 조직들이 막 생기는 거죠. 직업별, 계층별 또는 여러 가지 연령별 이런 조직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2월 혁명의 이제 그 상황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고려족 중앙총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원어민들이 주로 만든 조직이에요.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이전에는 주로 국내에서는 망명자들이 한인 민족운동을 주도했다고 한다면은 이 원어민들이 국적자들이 이제는 합법적인 공간이 제공이 되면서 이 주도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 사회 내에서의 주도권을 우리의 지위,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하에서 이 한인 사회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1917년 6월 달에 이제 주로 이 전로 한족 대표자 회라는 걸 만들어요. G1회. 그래서 주로 SL, 사회혁명당, 소셜리스트 레볼루셔너리 파티라고 하는데 러시아말로 그 영어로 하면은 근데 SL이에요. 러시아말로 SL. 소셜, 영어로 하면 소셜리스트 레볼루셔너리 파티예요. 사회혁명당. 좀 이게 농민들을 기반으로 한 정치 조직이에요. 상당히 진보적인 혁명적인 조직인데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로 한인들 중에서 원어민 지식인들이 사회혁명당이 많이 들어왔어요. SL당에. 근데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967년 6월 4일 니콜스크 우스리스크에서 이루크 측, 그러니까 바이칼로 이동에 각 지역 대표 96명 참고해가지고 한인 중앙의 큰 단체를 만들고 신문을 발간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어민들이 한인 자치와 권리를 우리 좀 높이려고 하는, 신장시키려는 쪽으로 이제 모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그 독립운동 문제, 독립운동, 민족운동, 한국의 주권을 찾는 그런 운동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한인 동포들이 그런 시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식하고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한국에서 거기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가 있잖아요. 정책이. 시각이. 우리가 자금이 있으면은 재정이 있으면 어디에 먼저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먼저 써야 될까? 이런 문제에 선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원어민들 경우에 러시아 국적자들은 러시아 내에서의 그 지위를 중시하는 사람들, 오래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지역, 한반도의 문제나 한국의 독립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이미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권리 신장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독립 문제나 독립운동의 문제라든가 이쪽에 당연히 그쪽을 소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동이라고 하는 아까 대한광복군 정부의 두 번째 정도령했던 분이 그 일종의 어떻든 여러 가지 이유로 독일하고 관계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구속이 잡혀있는 상태였는데 이분 석방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 대회에서 이분의 석방에 대한 그 안건을 취급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당시 현안 문제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원어민들의 경우에는 그 러시아 내에서의 지위 상승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어떤 그 공간 확보, 합법적인 지위 상승 이 문제만 관심 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사람들 원어민들에게 독립운동 문제, 독립운동 이쪽에 너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교포들 해외 동포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게 우선적인데 그 사람들을 보고 한국의 민주화 문제, 물론 요즘에 뭐 작년 그 사건 이후로도 막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관심도 많이 쓰지만은 그게 정도가 우리 한반도에서 직접 당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죠.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사이에서도 어떤 친구는 이쪽 문제를 더 같은 돈이면 이쪽에 먼저 투자하자, 쓰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노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여호인이잖아. 국적이 한국, 러시아 국적이 아닌 사람들이나 대다수 농민들이잖아. 각했던 600~700에 가까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노선에 원어민들이 중심된 그래서 만들었던 고려적 중앙총회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2월 혁명 이후에. 그래서 근데 10월 혁명이 나게 되면서 다시 이쪽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든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족 중앙총회. 이름도 다르죠. 고려족, 한족. 고려족, 한족. 고려족은 조금 러시아 쪽에 좀 기운 듯한 냄새가 나죠. 한족은 우리 한반도 한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불만을 가진 사람이 10월 혁명이라고 하는 좀 더 급진적인 혁명 과정에서 또 노동계급 노동계급을 중시하는 그 10월 혁명의 이념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족중앙총회를 1918년에 만들려고 발기를 해요. 근데 이쪽에서 먼저 만들어진 고려적 중앙총회에서 대표를 파견해서 우리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 원어민이든 영어인이든 국적을 가진 사람이든 아닌 사람 같이 모아서 전체의 한인을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자. 그렇게 돼서 이제 타협이 돼가지고 한 6개월 후에 우리 새로운 대회를 열어가지고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근데 해소가 되지는 않죠. 근본적으로 그 이해관계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 본부도 아까 그 고려적 중앙총회는 우스리스크, 지금 우스리스크예요. 당시는 니콜스크 우스리스크라고 했어요. 그 우리말로는 소왕령, 송왕령, 뭐 여러 가지 쌍송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어쨌든 그 우스리스크 지금 명칭은 거기에 고려적 중앙총회를 있는데 여기는 하바롭스크. 그 10월 혁명 볼셰비키들이 만약 활동이 강한 그 하바롭스크 지역에서 이제 이 단체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바롭스크로 이 고려적 중앙총회 대표단이 가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타협을 본 거죠. 6개월 후에 다시 새로운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전체가 연합한 그런 우리 한인 원어인이든 여호인이든 국적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먹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약속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레닌 사진이 있네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8년 6월 달에 만드는 거예요. 전로 한족 중앙총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 대회에서. 근데 여전히 고려족 중앙총회와 한족총회 양측이 만들어서 합의해가지고 만들었는데 129명 참여하고 이제 당시 시국 문제나 토지 문제겠니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이 원어민이 역시 자산이 많고 영향력도 크고 그리고 러시아 당국과도 관계도 좋고 뭐 그러니까 그들이 주도로 해서 새로운 전로 한족 중앙총회를 만드는데 결국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 이해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불만을 가졌던 볼셰비키 정부, 새로운 정부와 혁명 정부가 가까웠던 사람들이 별도로 이제 정당을 만든 거지. 한인 사회당이죠. 볼셰비즘의 이념에 따라서 만든 정당. 그래서 그 배후의 삼파 역을 했던 분이 이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라고 하는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스탄케비치.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소설도 나와 있고 다큐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 무지 관심이 많은데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기억을 하세요. 잘생겼죠? 이분이. 제가 이분은 논문을 처음에 1988년도에 했었는데 지금 다행히 이제 이분도 우리 서훈이 받았어요. 독립운동 유공자입니다. 근데 33세에 죽어. 이분이 1985년생인데 33세에 죽었어요.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죽은 그 나이에 죽었어. 똑같이. 그래서 제가 논문에 십자가에 맺힌 그 예수의 비유를 해가지고 이 김알렉산더의 그 백이파 반영명파에 잡혀가지고 죽었는데 이 순교를 한 거죠. 순국을 한 거죠. 이분이 이제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우리가 여성운동가로서뿐만 아니라 이 혁명가 최초의 볼셰비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분을 이제 좀 높이 평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독립운동에서 갖고 있는 그런 파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방 출신 지역에 따라서 서로 분파를 줘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헐뜯고 이러는 그 문제잖아. 김알렉산더 선생이 역시 선진적인 사상을 갖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이가 많은 이동이라든가 뭐 양지택이라든가 이동영이라든가 이런 거물들, 독립운동의 거물들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역 출신에 따른 그것을 극복을 해서 뛰어넘어가야 된다. 그걸 우리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걸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해야 된다. 이 우리 운동이라는 것이 민족적인 어떤 것을 중시하는 것이나 이제는 국제적으로 그 소위 세계 인류의 어떤 해방, 노동계급의 해방 이런 것을 위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를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이 어린 30대 초반의 여자가 이 한국에서 몰려온 망명지선 대단한 인물들을 상대로 해서 그걸 극복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면에서 난 이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선진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1905년에 그 1차 러시아 혁명에도 참여했던 분인데 어떻든 그런 면에서 참 이 김 알렉산더 스탄케비치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제 논문이라든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기를 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배후 삼파 역을 했다는 거죠. 이제 한인사회당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걸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내전이죠, 내전. 저거 뭐 빨리 진행을 하도록 시베리아 내전, 사이베리안 인터벤션이라고 했는데 이제 좋게 인터벤션 간섭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이제 1918년 5월달에 체코군이 봉기하기 시작해요. 시베리아 각지에서. 이건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체코군단 문제인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 열차에 이제 중무장한 그 체코군들이 쫙 있죠. 이 기관총들 쫙 깔아놓고서 그러니까 이게 이 열차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체코군단이 이제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918년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합국 측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의 포로로 잡혔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소속되어 있던 체코슬로바키아 사람들이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 포로 된 사람들을 빼돌려가지고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해가지고 이쪽 인도양이나 또 태평양이나 미국 쪽에 해가지고 저쪽 유럽 전선에 이제 오려고 했던 거예요. 체코군들. 이 연합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독일하고 전쟁하는 데 있어서 서부 전선을 강화시켜가지고 하면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연합국들로부터 독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합국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계획하에서 이 러시아 쪽에 포로로 있던 이 군인들이 이 사람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러시아 혁명정부하고 볼셰비키 정부하고 연합국 사이에 합의가 된 거예요. 평화로 그 이동을 보장한다는 거죠. 근데 오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볼셰비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당시 이제 그 군사 인민위원이 이제 그 트로츠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중무장한 체코군들이 이 시베리아 행정철도를 타고 아직도 그리고 이 취약한 그 혁명 정부가 지금 아직 지방까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이제 결국 서구 지향적인 그 군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저질까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밀령이 이제 간파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봉기를 하는 거예요.
무장 해제하고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체코슬로바키아 문제는 여러 가지 군대 체코슬로바키아 군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볼셰비키 혁명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 시베리아 연선에서 봉기를 한 거예요. 봉기를 해가지고 반혁명 세력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군대들이.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던 혁명 정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백이파 반혁명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이 시베리아 원동 지역 이쪽 블라디보스토크는 6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혁명 정부가 무너져요. 그리고 백이파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 움직이는 기지잖아요. 이게 한 자체가. 아직은 이걸 제압할 수 있는 정도로 볼셰비키 그 러시아 적군이 소비에트 러시아의 적군이 그리 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베리아와 이쪽에 하고 이제 이 볼셰비키 지방권들이 붕괴하면서 이것을 근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지금 이 군대가. 그러니까 이 미국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일본에다 제안해가지고 이 14개국 물론 영연방에 소득된 나라까지 해서 14개국 중요한 나라는 뭐 그보다 적지만은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연합국들이 체코슬로바키아 군대를 구원하자 하는 명분을 해가지고 1918년 8월달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한 5천 명, 일본에다가 한 7천 명 정도 5천 내지 7천을 보내라 했더니 일본군은 야, 이 기회가 이때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냈는데 총 얼마를 보내면 7만 5천 명까지 가요. 많게 잡으면 7만 2천 명. 그러니까 10배 이상을 보니까 일본이 완전히 시베리아 출병을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던 그 야심, 그 만주지역, 몽골 지역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의 그 극동 시베리아 지역까지도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야심을 일본은 절호의 찬스로 러시아가 지금 혁명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는 거죠. 군대를 7만여 명 보냈으니까. 그 우리 독립운동 입장에서 보는 엄청난 안 좋은 좋지 않은 조건이 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 뭐 여기서 한번 맞붙어 보자. 우리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그래서 시베리아 사이베리아 인터벤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럽, 미국이나 일본에서 표현하면 출병이라고 해요.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익스피디션이라고 그러는데 익스피디션인데 근데 정확하게 하면 침략군이죠. 사실은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낸 거니까 그렇죠? 우리 용어상으로 나도 뭐 할 수 없이 출병이라고 시베리아 출병 또는 시베리아 내전 이렇게 쓰는 정확하게 하면 침략군을 보낸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낸 거니까 어떻든 그게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이제 이 독립운동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이게 1920년 3월 말까지 이제 그 전쟁이 끝나잖아요. 18년 11월 11일 날 전쟁이 끝나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11월 11일이 종전 선언이잖아.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그 뭐 무슨 뭐 기념식을 하는데 11월 11일을 해요. 전쟁과 관련된 그 할 때는 무슨 저기 뭐 추모 저기 할 때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11월 10일이 기념일이 미국의 군대와 관련해서 전쟁, 평화 이런 시기에서는 1918년 11월 11일 날 종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여기에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됐으니까 군대 뭐 하고 더 주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1920년 1월 달에 되면은 이미 이제 체코군들도 철수하고 되면서 1월 달에 되면은 이제 영국군이 철수하고 프랑스군이 철수하고 중국군, 캐나다군들도 철수하기 준비하고 미군이 마지막으로 20년 4월 말, 4월 초에 철수를 해서 필리핀으로 군대를 가는 거예요. 필리핀은 이제 그 당시에 미군의 적이었으니까 그 뭐랄까 그 소속됐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마지막으로 미군이 떠나서 필리핀을 간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시기를 시베리아 내전 시기를 1918년 8월부터 1922년 10월까지 잡는데 10월 말까지 잡는데 시기를 앞뒤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는 연합국들이 14개국이 같이 군대를 보냈던 시기 1920년 3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 시기는 일본이 단독으로 출병한 시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4월부터는 말하면 그 일본군이 혼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철수하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다른 나라들 간에 외교적인 갈등이 있겠죠. 왜 너희들은 철수 안 하냐? 명분이. 근데 일본은 명분을 새로 잡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더 주둔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일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기에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은 22년 10월 말까지 해요. 북사하는 경우는 25년까지. 이거 뭐 다 굽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은 이제 연합국들이 들어간 미군이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거기 스베틀란스카야 거리라고 하는데 거기를 좀 행진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일본은 여기 주둔하면서 특히 반혁명파를 지지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하면서 말하면 엄청나게 러시아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볼세비키들을 지원한다. 그래서 볼세비키로다가 물어가지고 학살을 하는데 뭐 만행을 저지른 거죠. 자, 이건 뭐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에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죠. 정치 입장에 따라서 뭐 전로한족 중앙총회는 이렇게 한인사회당 이런 것들이 자 벌어집니다. 그래서 백이파 정권이 이 시베리아나 이쪽 러시아 원동 지역의 경우는 반혁명 세력들이 정권을 수립하는 거죠. 거기에 배후에는 일본이 있죠. 일본군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백이파는 당연히 일본 쪽의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한인사회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로 잠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전로한족 중앙시대도 상당히 합법적 지위는 유지하지만은 상당히 어렵죠. 자, 그래서 3.1운동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 전로한족 중앙총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주도하게 되는데 파리 강화에 윤회 고창을 보내고 뭐 1919년 2월 25일부터 대회를 해가지고 노령, 서관도, 북관도 국내 대표까지 참여해가지고 만들어서 최고의 중앙기관으로 전체 한인의 최고의 중앙기관으로서 대한국민을 조직하는 겁니다. 이 임시정부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하고 대립합니다. 우리가 중심이다 하는 거고 상해 임시정부 우리가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통합되는 것이 1919년 9월 달에 가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1919년 4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보다 앞서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국민의회예요. 그 이전에 만들어 1919년 3월 17일 날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를 운동하면서 거기에 정부의 그 대한국민의 간부들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국민회가 이제 이 3.1운동을 주도한다. 거기 의장이 문창보입니다. 임시정부에서는 교통총장이 임명됐던 분이죠. 자, 그래서 내전 당시에 이게 당연히 보면은 이제 주로 농민들이 다수인 당연히 한인들은 주로 빨치람 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반혁명 쪽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죠. 일본하고는 대립을 가능한 피해. 일본군하고는 좀 가능한 전투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피하면서 주로 백이파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일본 군대와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쪽은 주로 미국이나 이쪽에 대해서 이미 파를 했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파리 강화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 경우에는 결국은 가제는 뭐 편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편이라는 걸 알아요. 같은 제국주의 국가고 같은 연합국이고 같은 승전국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쪽 파리 강화회보다는 이쪽에 볼세비키 쪽에 소비에트 정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1919년 3월 달에 창립되는 국제공산당 제3국제공산당 코민테른 쪽에 이제 더 기대를 하는 것이 이제 한인사회당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인사회나 공산주의 쪽에 좀 호감을 가진 노선을 갖는 사람 그런 세력들이 이제 저쪽 러시아 쪽에다 기대를 하는 거죠. 노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온건파 SL 계열 경우는 파리 강화에 대해 기대를 하고 또 이게 강경파 급진 쪽은 저쪽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나 코민테른 국제공산 쪽에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인 사회가 노선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다음에 종결이 되는 그 상황. 뭐 여기 10월 말에 되고 원동공화국에 대한 건 좀 긴데 이게 1920년 4월부터 1922년 11월까지 있던 거예요. 이 원동공화국 바파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완충국 바파 스테이트. 그 왜 자동차에 바파 있잖아 앞에 딱 부딪혔을 때 딱 하는 그거잖아요. 그게 바파 스테이트 완충국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하고 혁명 정부하고 또 일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잖아요. 한 7만여 명이.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 시베리아 러시아 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걸 전략적으로 만든 국가가 이 원동공화국이에요.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예요. 서구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공화주의적인 그 정부예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정부가 아니에요. 볼셰비키 정부가 아니에요. 소비에트 정부는 이르쿠츠크까지만 소비에트 정부 그 이동 러시아 원동 지역에는 이 원동공화국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의 철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적으로 만든 국가예요. 임시적인 국가예요. 과도기적인 정부예요. 이 완충국이라는 그 완충군이 그게 뭐죠? 일본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그 사이에서 저희 바파 역할을 하는 그런 정부죠. 그 정부가 이제 저기 치타 처음에는 베르네 우진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치타에 이제 수도를 두게 했는데 이 원동공화국이 이제 예를 들면은 시베리아 내전이 끝나고 일본군이 1922년 10월 말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떠나는 그 순간 이후에 바로
소비에트 러시아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22년 말에 되고 23년부터는 소련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2년까지는 우리가 소련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소비에트 러시아예요. 소련이라는 것은 이 원동공화국뿐만 아니라 저쪽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러 그 소위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연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16개 국가가. 그러니까 그 용어상의 분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원동공화국이라는 것은 일본군의 철병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낸 것. 미국이나 그 다른 열강하고 일본 간의 어떤 외교적인 그 마찰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일본으로 하여금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만들고 할 수 없이 철병을 철수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로 만드는 것이 원동공화국이에요. 결국 성공했죠. 일본이 결국은 자기의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블라디보스톡을 쓸쓸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시베리아 내전 시기 동안에는 볼셰비키 정부, 혁명 정부, 소비에트 러시아의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일본 반혁명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아직은 소비에트가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시베리아 내전이 끝나니까 조금 약간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한국 독립군이나 무장세력이나 파치단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너희들이 우리 혁명 쪽에, 혁명정부 쪽에서 가담해서 우리와 같이 싸우면, 백입하고 싸우면, 또는 일본군하고 싸우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립군들 우리가 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많이 했죠. 근데 시베리아 내전 때니까 뭐 할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든지 결국 이때부터는 소비에트 러시아가 급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여기 내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무장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하던 무장투쟁 급진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독립운동가들 대부분 이쪽으로 만주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또는 중국 관내 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 지역에서는 무장 해제를 해야 되니까, 무장 해제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명분이 뭐냐면은 러시아가 일본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중시해가 소비에트 건설에 헌신하는 것이 곧 조선혁명에 공헌하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논리를 만들었죠. 독립운동이 여기서 가능한 한 하지 말라는 거죠. 공산주의 운동 정도는 하더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 이제 정당화 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이 사회주의 건설 운동에 과거의 독립운동 또는 파치단 운동이나 또는 한인사회당이나 고려공산당을 했던 공산주의 운동했던 대부 사람들이 이 소비에트 체제 내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 당, 군, 정 이런 쪽에서 그리고 언론, 교육 이런 기관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건설, 소비에트 러시아의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만주를 이동해서 재기를 기약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중국 혁명은 지금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혁명적인 열기가 있는 젊은 청년들이 대거 중국 쪽의 혁명에 북진 운동이나 북벌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거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뭐 광동 꼬민이라든가 뭐 광동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상해 사변이네. 그래서 중국 혁명 쪽에서 우리의 이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그 혁명가들이 젊은 청년들이 대거 중국에 가서 중국 혁명에도 기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국제주의적인 노선을 한 거예요. 러시아 쪽의 시베리아 내전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기뿐만 아니라 중국 혁명 과정에서도 러시아 혁명뿐만 아니라 중국 혁명 과정에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국제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혁명에 참여하게 되면 그 혁명 정부로부터 나중에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망, 기대를 가지고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럼 많은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제주의적인 인식을 갖고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남의 나라의 혁명운동에 기여를 한 거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아니다.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배제하거나 그걸 빼버리거나 그걸 좀 과소평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같은 독립운동의 부분으로서 적극적으로 그것은 전망을 갖고 독립운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주의에 입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여했던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의 어떤 그런 독립운동 거기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 혁명가들의 역할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쪽에 저기 북벌 이런 문제인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다 됐네요.
질문 못 드리고 제가 너무 시간을 소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질문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 질문들을 좀 하시죠 뭐.